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세계사 수업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사 두 번째 시간 되겠고요. 오늘 주제는 진 그리고 한 끝으로 위진남북조 되겠습니다. 자, 진나라 그 지도를 한번 봐주시고요. 진나라는 이제 수도가 셴양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시켰던 그런 나라죠. 위치 한번 확인하시고요. 남쪽에는 남월 또는 베트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뭐 안남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북쪽에는 흉노가 자리 잡고 있고요. 한반도에는 고조선이 있었네요. 위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진시황이 진나라의 가장 그 유명한 황제죠. 사실 이제 황제가 진나라에서 두 명밖에 없는데 사실 진시황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시황이 최초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황제를 시작한다라고 해서 시황제라고 합니다. 이 진시황은요, 전국적으로 군현제를 확장 실시했고요.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분할해서 관리를 파견했습니다. 그야말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했다고 볼 수 있죠. 그 주나라 때의 봉건제와 완전히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진시황은 그 영토만 통일한 게 아닙니다. 그 외 여러 가지 통일을 하게 되는데 화폐 같은 경우는 원래 진나라에서 쓰는 발량전으로 통일을 했고요. 그리고 무게를 재거나 뭐 길이를 재거나 하는 그런 도량형도 통일을 했고요. 그리고 문자도 뭐 소전체 내지는 뭐 전서체라는 표현도 있는데 어쨌든 문자를 통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레바퀴 폭도 그 나라마다 좀 달랐는데 그걸 모두 통일을 시켰다라고 하고요. 급기야 여러분들 생각과 의견 즉 사상까지도 통일을 한 것이 바로 진시황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 사상을 통일시킨 사건은 굉장히 유명하죠. 책들을 다 불사지르고 분서 그리고 갱유 유생들을 모두 묻어버린 겁니다. 갱유 사건, 분서 갱유라고 불립니다. 자, 진시황은 통일 이후에도 그 바깥쪽으로 정복 활동을 지속하게 되는데요. 그 북쪽으로는 흉노를 쫓아낸 다음에 만리장성을 좀 그 개보수하면서 축조를 했고요. 이전에 그 완전히 새로 지은 게 아니라 이전에 춘추전국 시대에 다른 그 제국들이 세워놓은 걸 갖다가 개보수해서 만든 것이죠. 남쪽으로는 광둥 그리고 뭐 베트남 남월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북부 지역까지 진출해서 나중에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확보해 두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진나라 멸망 볼게요. 자, 진나라 같은 경우는 그 진시황 등장 이전부터 이미 법가 사상을 채택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가혹한 통치가 전통적으로 있어 왔고요. 진시황은 그 누구보다 법가 통치에, 즉 법치에 진심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계속 이어졌어요. 위에서 말한 뭐 만리장성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뭐 궁을 짓는데 아니면 능을 짓는데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그 노동력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게다가 이 대외 공격을 하면서 흉노라든가 뭐 광둥, 남월 공격하면서 농민들이 좀 힘들었겠죠. 그럼 반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죽은 이후에 진승 오광이라는 농민이 같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난을 일으킬 때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라고 하면서 난을 일으켰다라고 하고요. 진승 오광이는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사에서 최초로 일어난 농민 반란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나라가 멸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사실 한나라 등장하기 전에 그 초나라의 항우 그리고 한나라의 유방 이 둘이 엎치락 뒤치락 싸우는 그런 초한지 내용이 그 배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런 걸 좀 건너뛰도록 하고요. 어쨌든 한나라가 진나라 다음에 등장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도 좀 봐주시겠고요. 뭐 여러 가지 면모로 볼 수 있겠지만 이 장건의 이동 경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길을 통해서 비단길이라는 것이 조성이 됐다. 비단길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나라는요, 먼저 시기를 세 시기로 좀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전한, 신, 그리고 후한 되겠습니다. 전한의 유명한 황제를 2명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나라를 세운 한고죠. 나라 세웠는데 그래도 기억을 해줘야겠죠. 자,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초나라 패왕 항우를 물리치고요. 장안에 도읍을 합니다. 장안, 이제는 호경이라고 불렀죠. 주나라 때는. 자, 장안에 도읍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진나라 때 유학의 권위가 거의 막 죽어 있었어요. 왜냐면 분서갱유 사건이 있었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유학의 권위를 회복하고 가혹한 법을 폐지하고, 즉 가혹한 법치 이런 걸 폐지하고요. 그리고 세금도 감면해 줬답니다.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진나라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한고조는 넓어진 땅을, 통일시킨 땅을 어떻게 다스리냐면 군현제도, 봉건제도 아닌 군국제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군국제는요, 직할지에는, 황제 직할제는 군현제, 그리고 나머지에는 봉건 제후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이 섞어찌개 같은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직 여러분들 이 한고조 유방 같은 경우는 통일 공신들을 대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공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건국 초에는 지방 세력을 장악하기에 아직은 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좀 위기가 있었는데 바로 북방에 있는 흉노에게 거의 죽을 뻔합니다. 뭐 백등산의 뭐 굴욕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백등산 전투에서 이 한 고조가요 흉노에게 둘러싸여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흉노의 부인에게 뇌물을 바쳐서 겨우 살아나온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한무제라는 거의 무지막지한 황제가 즉위하게 되는데요. 자, 이 사람은 군국제 말고 군현제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봉건지를 모두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유학이라는 것을 관학, 즉 나라의 공식적인 학문으로 못 박아버립니다. 자, 여기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이 바로 동중서라는 인물이고요. 이 인물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동중서 건의로 유학이 관학화되었다. 그리고 오경박사라는 것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태학을 설치해서 유학의 권위를 높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한무제는 대외 정책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흉노족 토벌을 위해서 대월지에 장건을 파견했다. 아까 우리 지도에서 장건의 이동 경로 봤습니다. 그걸 파견한 게 바로 한무제였습니다. 자, 장건이 뭐 이래저래 그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돼서 겨우 돌아왔는데, 어쨌든 그 대월지라는 곳에 힘을 합쳐서 흉노를 같이 공격하자라는 게 핵심이었는데 대월지가 그걸 거부했고요. 장건은 사실 원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가 오간 길을 비단길 혹은 뭐 사막길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동서 교역로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무제는 또 남월 내지는 남비엣, 아까 말했던 그 남월입니다. 거기를 공격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복속시켜서 9개의 군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4개의 군을 설치한 게 기원전 108년에 하나 더 있는데, 그렇죠, 바로 고조선 되겠습니다. 고조선에 4군 설치했다, 즉 한사군 되겠습니다. 뭐 낭랑, 대방, 현도, 임둔 뭐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 한사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경제 정책 볼게요. 대체로 통제적 성격을 띄었다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대외 정보를 하느라고 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여기저기 쏟아다니는 그 군사력을 많이 동원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방식으로 통제 경제, 그래서 소금, 뭐 철, 그리고 뭐 술도 아마 교과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뭐 플러스 술까지 전매제, 나라에서 전담해서 판매하는 걸 말합니다. 다른 일반 민간에서는 이런 걸 판매하지 못하게 한 거죠. 나라가 독점한 겁니다. 이걸 전매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균수법, 그리고 평준법, 뭐 물가 안정이나 아니면 물가 공급을 안정시키는 그런 법들을 통제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억상책, 이거는 누를 억자의 상인상입니다. 상인들을 억제한다는 건데 억압한다는 겁니다. 농민들보다 세금을 거의 5배 가까이 걷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라에서 오수전이라고 하는 화폐를 그 독점적으로 주조하게 됩니다. 자, 한무제는 또 새 달력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태음력과 태양력을 같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한무제 이제 나온 이후에 한무제가 죽은 이후에 여러분들 외척과 환관 간의 다툼이 있는데요. 외척은 왕의 이제 그 외가 쪽인 거죠. 그러니까 즉 여자 쪽, 왕비 쪽, 황비라고 봐야겠어요. 황후 쪽의 그 가족들과, 그리고 그 황제를 가까이서 모시던 환관 세력 간의 다툼으로 이 나라가 좀 말이 아니게 됩니다. 나라꼴이. 그랬다가 그 와중에 외척이었던 왕망이 이 전한을 멸망시킨 후에 새로 왕조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신입니다. 새로운 나라라는 뜻이요. 새로운 신자입니다. 자,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들을 펴는데요. 여러분들 토지를 국유화시킨다든지 노비 매매 금지시킨다든지 하는 아주 파격적인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토지, 땅을 많이 갖고 있고요. 노비들 많이 데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호족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이걸 좋아했을 리가 없겠죠. 해서 호족의 반발로 멸망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받은 게 이 호족의 지원을 받았던 광무제 유수입니다. 자, 호족 지원 받았고요. 수도는 러양에 잡았습니다. 해서 이때는 그냥 뭐 전한의 제도를 부활시켰다. 그 전한을 전에 있던 한나라를 계승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후한의 마지막 황제가 헌제라는 황제입니다. 환관, 외척, 이제 관료들까지 오만 잡싸움을 다 합니다. 이때 이야기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나관중의 삼국지 연이 그 얘기고요. 이때 실제 역사에서는 노란 두건을 쓴 도적대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서 결국 삼국 분열되고 그리고 이후에 삼국지 이야기 나오고 결국 위진남북조 시대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한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 볼 건데요. 자, 사회 부분 보면 아까부터 계속 반복돼서 나왔던 호족 세력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들은 그 대토지, 큰 넓은 토지를 사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향거리 선제, 향거리 선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습니다. 이 효렴과가 또 향거리 선제의 일부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같이 키워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나름대로 뭐 한정법, 그러니까 농지 소유 상한을 둔다든지 뭐 중농 억상이라든지 이런저런 시도를 했는데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경제 부분 볼게요. 자, 철제 농기구의 보급이 확대됐고요. 농업기술 발달, 그리고 토지 사유화 진전, 살짝 좀 뻔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업 생산량이 증가됐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통제경제정책 기억나시죠? 한무제 거. 뭐 저기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염철 전매제라든지 균수법, 평준법, 억상책, 오수전 추조 등의 이야기입니다. 자, 문화 이야기는 좀 깊게 들어가 볼게요. 자, 사상, 역사, 기술인데요. 자, 사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훈고학, 특히 그 유학의 훈고학이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나라 때 분서갱유로 인해서 유학자와 그리고 이 유학책들이 많이 불타거나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조그만 남아있는 그 조각들을 좀 퍼즐 맞추기 하듯이 여기 사라진 부분은 원래 내용이 뭐였을까 이런 것들을 추측하는 혹은 추론하는 학문이 바로 훈고학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훈고학이 발전했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동중서의 권위로 인해서 동중서의 권위로 여러분들 그 유학이 관학화되었죠. 자, 동중서가 제시한 그 하나의 설이 있는데요. 천인상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이런 얘기 나오면 동중서가 관련돼 있다는 거. 이건 뭔 얘기냐면 하늘과 사람이 서로 감응한다.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나오면 동중서구나, 훈고학, 그 유학의 관학화 이렇게 연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불교의 내용 볼게요. 자, 후한 초에 서역에서 건너오는데요. 바로 비단길을 통해서 전래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비단길을 통해서 간다라 양식도 또 들어오게 되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외에 또 다른 사상이 있는데 태평도, 오두미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특히 태평도 같은 경우는 그 황건적의 즉 황건적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황건적이 이 믿었던 종교 중심으로 모였던 종교가 바로 태평도기도 하고요. 오두미도는 그 콩이었나 쌀이었나 뭔가 그 5마를 갖다 줬어야 됐어요. 가입비로. 그래야 그 종교를 믿을 수 있었답니다. 자세한 건 뭐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특이한 내용의 종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도가와 신선 사상을 엮어놓은 그런 종교였습니다. 자, 역사 부분 볼게요. 역사는요. 전한에서 하나, 후한에서 하나이고요. 전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마천 인물 기억해 주세요. 그의 사기라는 책이고요. 후한에서는 반고라는 사람이 쓴 한서라는 책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기 같은 경우는요. 그 전설 시대부터 한무제 시기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서는 전한의 이야기를 담았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둘 다 기전체 역사서 되겠습니다. 기전체라는 것은 이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 방식이 뭐냐면 본기 그리고 표, 서 그리고 세가 끝으로 열전이라고 해서 이 본기는 왕들의 이야기고요. 표와 서는 그냥 뭐 제도나 그런 뭐 순서 이런 거 얘기를 해놓은 거고, 그리고 세가는 제후들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열전은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면 처음에 있는 기, 본기 그리고 끝에 있는 열전 합쳐서 말하면 기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기전체 방식이라는 서술 방식이고요. 이게 나중에 중국 정사를 서술하는 모범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사마천이 처음으로 이 기전체로 쓴 것이 바로 이 사기 되겠습니다. 자, 기술 부분에서도요. 후한초의 환관, 채륜, 아마 이름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채륜이라는 사람이
제지수를 계량해서 종이를 보급했다. 학문사상 발전 기여했겠죠. 자, 제지수를 계량한 겁니다.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자,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제 한나라 멸망한 이후의 이야기를 볼 건데요.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는 양상이 있지만 차근차근 뜯어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일단 천천히 볼게요. 자, 후한이 멸망했습니다. 헌제 때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고 삼국으로 나뉘었다. 위, 촉, 오, 이때 이야기가 바로 삼국시대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위촉오를 결국 통일시킨 거는요. 위도 아니고 촉도 아니고 오도 아닌 진나라 되겠습니다. 사마염이라고 하는 위나라의 신하가 이제 배신을 때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세웠던 나라이고요. 그 진나라가 잘 나가고 있다가 이 모종의 사건들로 인해서 이 북방민족 오호에 의해서 동진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오호 16국은요. 오호는 그 옆에도 이제 지도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 선비, 흉노, 뭐 강, 갈, 저 이렇게 5호거든요. 이 5호가 내려와서 16개쯤 되는 나라들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즉 북방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방 유목민족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진나라는 남동쪽으로 쫓겨나서 동진이라는 것으로 계승됐습니다. 해서요, 이 중국 대륙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서게 되는데요. 이 북쪽 지역에서는 유목민족들이, 그리고 남쪽 지역에서는 농경민, 즉 한족들이 같이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지역에서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 북조에서는 북위라는 나라로 통일이 됐다가 동위, 서위, 그게 동위가 또 북제가 됐다가 서위가 북조가 됐다가 하는 양상이 보이고요. 남조에서는 송이었다가 제였다가 양이었다가 진이었다가, 심지어 여기 있는 이 진은 요 앞에 있는 진과 달라요. 그리고 진시황의 진과도 다른 한자를 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남쪽과 북쪽에 각각 다른 왕조들이 세워졌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부르면 남북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던 것이 바로 수나라가 되겠습니다. 해서요, 여러분들 보시면 쌤이 형광펜 그려드릴게요. 위, 진, 남북조가 되겠죠. 해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이 시대를 명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고요. 위진남북조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진남북조의 그 정치 내용인데요. 북조와 남조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 북조 처음에 통일시킨 게 여러분들 그쵸? 5호 16국 통일시킨 거 북위였습니다. 선비족이었고요. 북위의 화북 통일. 근데 북위의 효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한화 정책이라는 걸 폈기 때문입니다. 한화라는 건 이 유목민족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근데 한족처럼 되고 싶은 한족이 되는 그런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호한융합이라고 하는데, 이 호는 오랑캐를 의미하고요. 이 한이 한족을 의미합니다. 오랑캐와 한족이 하나로 융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천도 얘기 나와 있는데, 이 한화 정책이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평성에서요, 뤄양으로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자, 평성은 지금 오늘의 다퉁이라고 하는데 베이징 근처예요. 베이징 서쪽에 있는 그런 도시고요. 평성에서 뤄양, 그러니까 한족들이 특히 후한의 수도였죠. 뤄양, 그곳까지 도읍을 옮겨버린 거죠. 심지어 그 효문제는요, 한족식 성을 만들겠다고 자기의 성씨였던 탁발씨를 버리고 원씨로 자기 성씨까지 바꿔버립니다. 황실의 성씨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호한 선비족과 한족 간의 통혼 결혼을 장려했고요. 그리고 자기네 옷, 자기네 언어를 모두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한족식 관제까지 실시합니다. 자, 게다가 여기에다가 또 다른 그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균전제를 실시합니다. 균전제를 실시해서 또 농경민의 그런 성격을 또 띠게 되고요. 그리고 삼장제라고 하는 일종의 행정제도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까지 효문제가 자신의 어떤 전통이나 이걸 버려가면서 이를 버렸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오호가 남하한 이후에, 즉 이 오랑캐족들이, 다른 말로 할게요. 북방 유목민족들이 남하한 이후에, 남쪽 내려온 이후에 화북 지역에 내려왔는데 농경민이 또 있겠죠. 그들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것을 좀 무마시켜 보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 남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빈칸을 뚫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그 진이 남동쪽으로 쫓겨나서 동진이 되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지금의 난징입니다. 건강 지역에 도읍을 한 이후에 강남의 경제 개발이 시작됩니다. 좀 특이합니다. 어쨌든 도망가서 간 건데 거기서 또 경제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풍부한 노동력, 선진 토목 기술 이런 걸 활용해서 강남의 농업 생산력이 발달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하지만 이
같은 뭐 한족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건너와서 아무래도 이주민과 토착민,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그런 대립 관계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치가 불안해졌고요. 왕조 교체도 빈번했다. 그러니까 여기 송제양진 이렇게 써 있는 것이지요. 자, 위진남북주의 사회경제 보겠습니다. 자, 사회경제 볼 건데요. 굉장히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자, 구품 중정제 이름이 좀 특이하죠. 9개의 품으로 중정관이 가서 정한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보시면 이 구품 중정제는 이 호족이 문벌 귀족화되는 그런 제도예요. 중정관이 중앙에서 보낸 그런 관리인데 지방에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품을 이제 9개의 품으로 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추천서를 올리겠죠. 근데 대부분 높은 상품을 받는 그런 사람은 유력한 호족의 자제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또 중앙에 가서 계속 관직을 독점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는 아예 문벌 귀족화되었다. 관직을 독점하는 그런 세력이 됐던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경제는 북조와 남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북조 같은 경우는 균전제 실시하는데 사실 균전제라는 것은 이 호족들이 자꾸 대토지를 많이 소유하게 되니까 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영농 내지는 이 소농들을 좀 육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수나라, 당나라에도 개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자영농들이 계속해서 좀 튼튼하게 버텨줘야 세금이 잘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 균전제가 그런 식으로 작동했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남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족이 강남으로 넘어간 이후에 그 이주민들과 좀 마찰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발달들이 일어났고요. 강남 경제가 향상되고 인구도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문화 부분 볼게요. 자, 문화 부분 보면 여기 북방민족과 역시 또 한족 얘기가 좀 나눠져 있는데요. 자, 북방민족, 이게 선생님이 사실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요. 그 유목민의 강인하고 소박한 문화가 발전했대요. 약간 편견이 가득한 그런 표현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체크해둘만 하겠죠. 유목민들 그 불교가 또 좋았답니다. 불교 용성했고요. 한족들 중에서는요. 여러분들 좀 사치스러운 문화가 발달해요. 그래서 귀족 문화가 발전하고요. 그리고 귀족들이 우리가 오랑캐 따위 치다니 하면서 이 현실은 현실이 아니야 이러면서 현실 도피적인 성격을 또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주의, 뭐 향락 추구하는 것도 깔려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현실에 도피하고 싶으니까 노장 사상, 즉 도가 사상입니다. 도가 사상 그런 것들이 유행하고요. 그리고 뭐 정치나 이런 거는 더러운 거야. 나는 자연의 아름다움, 깨끗한 얘기만 할 거야. 청담 사상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상, 이전부터 내려왔던 걸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유교 또는 육아 또는 유학이라고도 하죠. 이 전반적으로 인기가 좀 떨어집니다. 나라의 그 질서가 계속 무너지니까 이거 세상과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좀 버려졌겠죠. 도외시됐을 겁니다. 자, 도교 부분은요. 도가 사상과 신선 사상이 융합하면서요. 특히 이 구겸지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아주 그 도교를 그 종교로 체계화시키게 됩니다. 뭐 현세 행복이라든지 뭐 불로장생을 기원하는 어떤 방법 그런 것들을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자, 불교 부분 볼게요. 자, 불교는 북조왕실에 아주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석굴 사원이 있습니다. 윈강, 룽먼 등이 있고요. 특히 이제 북위에서 이런 것들 많이 세웠습니다. 그 윈강 석굴도 여기 같이 있고요. 룽먼 석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진남북조 시대에는요, 불교가 중국화되는 시점이 됩니다. 이 한나라 때만 해도 불교가 이제 비단길에서 막 건너왔던 그런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불교가 중국화된다. 들어온 게 중국에 토착화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자, 그리고 자, 법현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법현 스님이 있는데 동진의 승려고요. 동진의 승려고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인도를 다녀왔고 인도가 또 그 불교가 탄생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탄생한 나라에 대한 기록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구마라습이라고 하는 그 서역의 승려가 있습니다. 그 교과서에는 아마 쿠마라지바라고도 써 있을 겁니다. 쿠마라지바, 구마라습 같은 표현입니다. 서역의 승려인데요. 중국 건너와서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데 힘썼다라고 합니다. 자, 문학과 예술 볼게요. 자, 문학 보면요. 지식인들이 아까 뭐 현실 도피적 그런 거 나온다 그랬죠. 해서 도연명과 같은 그런 남송 송대 인물이 있는데 이 도연명과 같은 사람이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귀거래사.
귀거래사라고 하는 작품을 썼고요. 자, 밑에도 작품 좀 일부를 퍼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예술 부분에서는 고개지, 사람 이름입니다. 고개지의 여사잠도, 여사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다 그래서 여사잠도가 되겠고요. 낙신부도라는 그림도 있다고 합니다. 왕희지가 글씨를 아주 잘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륙변려체라고 하는 약간 그 멋에 치중한 그런 문체가 또 유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위진남북조는 좀 약간 뭔가 현실과는 약간 동떨어진 듯한 느낌의 그런 느낌이 좀 있는 문화가 꽃피웠다는 점, 그렇게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